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 국제무역사 2급 시바롱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우리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는 이제 첫 번째 자격증이 될 수 있는 이 국제무역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본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움은 어떤 무역적인 해박한 지식을 드리기보다는 오로지 포커스는 기출될 문제를 맞춰서 이렇게 합격을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이 국제무역사 2급이라는 자격증은 이제 과거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이제 뭐 무역관리사 이런 식으로 자격증 이름이 나왔다가 이제 국제무역사 1급과 2급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어떻게 따지면 편입이 된 자격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무역사 2급, 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무역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지금 현업으로 무역 실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역을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도전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국제무역사라는 자격증, 이 자격증 자체는 결국에는 자격시험이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저는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무역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즐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시험 기간이 길어지고, 시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다거나 목적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공부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취업이나 이력이나 아니면 개인의 성취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ll or nothing이에요. 합격을 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격증을 공부했던 시간도 날리게 되고,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것도 합격을 해야지 더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떨어진 다음에는 머릿속에 그렇게 오래 남아있질 않아요. 뭐 실무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취득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이 국제무역사 2급이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첫 번째 강의 때 이제 무역계약의 법정 특성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강의와는 조금 많이 다르고, 혹은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자격증을 쉽게 따는 방법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격증, 자, 우리 국제무역사 2급 같은 경우는 100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 각각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져서 1교시에서 50문제, 2교시에서 50문제, 그리고 각각 과목당 25문제씩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합격은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60점 맞을 정도만 공부만 해야겠다, 어떻게든 조금만 공부하고 일단 빨리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세요. 왜?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실패하죠. 왜냐면 나는 모든 것을 어차피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않았어.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되잖아? 했는데 어떤 과목에서 과락이 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준비했던 문제가 출제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는 60점 이상 70점 80점 맞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 완전 다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불합격을 하고 다시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는 포기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평균 60점을 맞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는 지름길은 기출문제입니다. 결국에 이 출제될 100문제는 기출문제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에서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이렇게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만큼이 또 커버가 되고, 또 앞으로 기출 예상 문제를 또 풀어보면 이만큼이 커버가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한 요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한 우리가 예상할 수조차 없는 문제는 5문제에서 10문제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95점에서 100점까지도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뭐 한 90점에서 95점까지 맞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가장 목적적합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적적합하게 공부를 하냐?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와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과거에는 여기서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서 시험이 나오고 다음 시험에서는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즉, 전혀 공부 안 했던 범위와 전혀 공부를 안 했던 문제와 전혀 공부를 안 했던 유형에서 시험이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자격증의 기능을 잃습니다. 그 자격증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항목들, 이렇게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들 있죠?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걸 말해요. 즉, 그 자격증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자격증에서 내가 너희한테 이 정도까지는 꼭 알아야만 이 자격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다시피 하는 그런 고정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즉 평균 60점은 기본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기출문제만 충분히 어떤 기출문제든지 다 풀어내더라도 80점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더 공부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90점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그 이상도 맞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뭐 협약이 될 수도 있고 법령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해드리죠. 계속해서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행여나 아직 국제무역사 2급이나 과거 무역관리사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국제무역사 1급에서 출제가 됐다거나, 우리 비슷한 시험 있죠? 무역영어에서 출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그 외 다른 뭐 세관 공무원 1차 시험에 있는 관세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원산지 관리사에서 그렇게 기출문제로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타 이제 자격증, 뭐 국제물류사 수입 전문가 여러 가지 시험, 무역 자격증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예견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위를 알게 되면 자, 이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라톤을 끝까지 달리고자 해요. 결승전까지. 근데 이 마라톤은 이게 어디가 높은 지대, 어디가 낮은 지대를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이 끝나는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죠. 자, 끝을 모르는 달리기는 지칩니다. 결국에 중간에 포기하게 될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서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 기간이 뭐 100문제다. 자, 기출문제 100문제죠. 근데 이거보다는 더 많이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00문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300문제만 채워가면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300문제 중에 어려운 부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네.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많이 봐서 숙지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구나. 자, 우리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암기, 이해, 숙지, 요 세 가지는 지켜져야 어떻게든 꼬린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꼬린점은 어디냐? 300문제. 우리가 300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 얼마나 공부했어? 뭐 합격 수기 보니까 누구는 일주일 만에, 누구는 2달 만에, 누구는 3번 떨어지고, 각각 공부하는 시간도 기간도 달라요. 방법도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를 알고 이 300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만 공부를 하시면 이 문제가 아무리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베이스, 요 300문제를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이 300문제가 만약에 일주일 만에 준비가 다 됐다. 그럼 일주일 만에 합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2달이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300문제가 준비가 안 됐다. 자, 그럼 이제 또 모험을 하러 가는 거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들, 예상되는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쌓아가고 준비를 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론서를 열심히 읽어요. 그 다음에 법령 또 나오잖아요. 법령 협약은 너무 지루하니까 좀 나중에 보자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네. 이제 열심히 기출문제 풀어봐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멘붕을 느껴요. 멘붕. 왜? 내가 공부했던 거랑 시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완전히 다르다. 거기서 당황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이론서를 다시 봐요. 내가 공부한 게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래서 보면은 있긴 있어요. 엄청 조그맣게.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어떤 교재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아주 크게 표현을 해놓는 그런 좋은 교재도 있고, 어떤 교재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빽빽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교재가 뭐냐면 결국에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노트까지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만약에 간다고 치면
사실상 이론 문제와 시험 문제가 달라요. 또 기출문제랑 시험 문제가 출제된 문제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기출문제를 풀 때가 되면 이미 여기서 너무나 많은 공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주어진 기간이 한 달 또는 두 달을 여기다가 다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서 한 반달, 한 달 반,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에 기출문제를 보려고 봤더니 시험장 가기 전에 일주일 전인데 내가 공부했던 거랑 출제되는 문제는 다르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막 일단은 봅니다. 오답부터 준비하면서. 근데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론으로 가요. 네. 이런 게 있었나? 자, 그러면 어느 날 다시 시험장에 다가올 시간이 다가오죠. 그럼 시험장 가면은 또 떨어지고. 그럼 또 다시 보냐? 대부분은 한번 떨어지면 또 안 합니다. 또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불안함도 생겨요. 시험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으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격증 따려고. 그 목적 하나여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가장 좋은 족보인 기출문제를 먼저 보세요. 근데 기출문제를 보려면 좀 알아야지 뭘 좀 보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뭐가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먼저 보고 그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읽혀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재밌게 이렇게 내용을 섞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혼자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출문제를 보고 오답노트를 준비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이론서에서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한 문제 이렇게 나의 저축을 해가는 게 방법이에요. 이게 독학의 방법인데 그런 것이 잘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자격증 공부를 나는 많이 해보지 않았다. 나는 아직 자격시험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다 하면 이러한 강의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또는 어떠한 합격 수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야 돼요. 저는 이제 자격증을 한 17개 이후로는 안 세봤는데 18개인지 20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오래 안 해요. 왜 오래 안 하냐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 더 정확히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기출될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기출 문제에 일단 나와 있는 거 다 풀어요. 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상 문제를 풉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사서 다 풉니다. 예, 돈 아끼지 말고. 왜? 저 시험 2번 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시험은 한 번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 다 풉니다. 그러고 나도 시험장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요. 이 문제를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 안 나오는 이론을 안 보게 됩니다. 왜냐면 내 시험 문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덮을 문제가 없어집니다. 정말로. 아무리 뒤져보고 과거 거 문제도 다 풀어보고 무슨 문제를 봐도 어차피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법령을 봐요. 법령, 협약, 외워가야 되는 거. 그냥 그런 거를 보다가 시험장에 가죠. 그러면은 대부분 저는 모든 자격시험에서 1개나 2개 이상 안 틀립니다. 왜냐면 틀리고 싶어도 너무 지겹게 본 문제들이 또 나와요. 어차피. 가끔가다 풀 때가 재밌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건 공부할 때 못 봤던 문제네. 아, 신박하다. 그럼 그때 조금 재밌죠. 그러면서 다 계속 본 문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알아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 시험장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기출문제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에 두지 말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처음에 보면 모르니까 틀리겠죠. 아무리 이론서 참고하면서 해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틀리겠죠. 그러면 그 틀린 부분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답 노트가 뭐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틀린 문제를 막 이렇게 오려 붙여요. 이렇게 오려 붙이고 자, 이 문제의 주요 해설 포인트. 자, 나는 이거를 왜 틀렸는가에 대한 설명. 자, 요거는 오답 노트가 아니죠. 이거는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이 자격증 시험에서의 시험 문제와 오답 노트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문제 자체에서 그 지문에서 원하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요거만 알면 돼요. 키워드 또는 하나의 지문, 문장.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관세, 과세 가격과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관세가 뭔지, 관세의 이렇게 관세 관련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문제를 틀리고 보니까 정답은 자, 관세의 과세 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가격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답노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관세, 과세 가격은 거래 가격. 끝. 이러면은 이 문제 다음 안 틀려요. 예, 안 틀립니다. 자, 요게 원칙, 1방법 원칙. 요렇게. 물론 아직 여러분들은 내용을 모르시지만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문도 가만히 보시면 되게 얼토당토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아니면 내가 틀렸으면 나는 되게 맞는 것들을 잘못 알고 있다거나 내가 틀린 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거를 정리하는 거고 몰랐던 거를 전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에서 너 이거 알아 몰라 하고 물어봤던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근데 4번은 누가 봐도 아닌 거고 자 1번하고 2번이 굉장히 이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3번도 답인 것 같아요. 3번을 틀렸는데 틀렸죠. 답은 1번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1번하고 2번이 뭐가 다른지를 유심히 봐서 그거를 한 문장 또는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 다시 안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팁 또 하나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팁 또 하나는 내가 틀린 것만 아세요. 틀린 것만. 그러면 찍어서 맞춘 것. 기출문제 풀었는데 모르겠다. 일단 찍고 보자. 해서 찍었는데 찍어서 맞았어요. 그것도 오답 노트에 정리하지 마세요. 왜? 찍어서 맞춘 거요. 또 찍으면 또 맞아요. 만약에 또 찍었다. 세 번째 찍었는데 틀렸다. 그럼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무조건 틀렸을 때 정리를 하세요. 왜냐면 처음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틀린 거를 다 내가 맞았지만 모르는 걸 다 정리하면 오답 노트만 준비하다 끝나요. 이 오답 노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다시는 안 틀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내가 한 번 더 눈으로 보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한 번 더 써보고 내가 한 번 더 보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 한번 오답 노트 정리하죠? 안 봐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한번 하면서 공부가 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자격증 시험에서 필수예요. 하지만 이거를 막 오려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A는 B였다. 끝. 요게 답이잖아요. 어차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틀렸어요. 틀린 게 또 나와요. 그게 처음에는 100문제를 풀면 오답 노트 할 게 60문제 정도 나온다 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4회, 2회, 3회, 4회 정도 기출문제를 풀면 똑같습니다. 50개, 뭐 55개 이러다가 4회 이상을 풀기 시작하면 급격히 감소하죠. 내가 틀린 게 35개, 20개, 10개 이런 식으로 감소합니다. 기출문제를 4회까지는 그냥 그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6회, 7회, 8회 만약에 기출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상 문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뭐든지 보세요. 아니면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런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할 게 없을 때 그때 법령을 숙지하고 관련된 이제 무역 실무 스토리는 그 저랑 같이 재미로 보시면 돼요.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론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흘러가는 흐름, 무역 흐름 그거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보면서 공부해도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제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가 아주 줄었을 때 그때 시험장에 갈 준비가 다 됐다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시험장을 가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출될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막힘없이 풀어내는 게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 나오는 문제들이 신박한 게 아니라 지겨워야 됩니다. 이거 또 나왔네. 이렇게.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 문제도 안 읽고 풀면 안 되죠. 아는 문제지만 아닌 것은 고르는 거구나. 아닌 것은 이게 아니네.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확실히 아니네.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무역의 흐름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 국제무역사 2급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역을 참 공부를 하고 싶은데 1급은 뭔가 어렵고 2급 정도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1급과 2급이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1급이 문제도 더 많고 이제 거기는 외환실무 같은 계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좀 더 깊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제무역사 2급 시험도 1급에서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실무 서식이라는 그런 새로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급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서식, 실무 서류도 봐야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급과 2급이 아니라 1급하고 2급은 그냥 다른 시험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나 1급 공부할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아마 접수는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1급, 2급 다 접수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 날짜가 다르죠. 어차피. 그러면은 2급도 보고 1급도 보세요. 예. 어차피 공부한 거 다 그대로 배워갑니다. 1급 따도 2급 딸 수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문제 안 돼요. 동일한 자격증 한번 취득한 자격증을 또 따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안 딴 자격증 따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1급과 2급은 문제가 많이 달라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역에 대해서 정말 뜻이 있고 정말로 나는 그냥 어차피 이력서에도 한 줄 더 쓸 수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력서에는 높은 것만 써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자격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하고자 한다면 어느 걸 따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2급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2급에 적합하고 걸맞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사 2급은 한마디로 말하면 1급에 비해서 그렇게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좀 다른 시험이라고 제가 차라리 말씀드리겠어요. 이 2급에 나오는 과목들은 1급과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 과목 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즐기고 어디까지나 목적은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게끔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재밌다고 어떤 한 과목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밸런스고 결국에는 시험 합격입니다. 즉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의 흐름, 수출자 우리가 알고 있죠? 셀러와 바이어, 익스포터와 임포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게 돼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겠죠. 그럼 무역권은 왜 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싸니까요. 품질이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넓게 이렇게 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더 저렴한 비용을 주고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무역에서는 오퍼와 억셉턴스라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다음 강의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약이라는 것은 결국에 나는 거래를 하고 싶어요 하는 제의, 의사 표현을 말합니다. 청약,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집 살 때 하는 거 아닌가? 자, 그것도 청약인데 우리 이 무역에서는 청약을 오퍼는 제공하다 아니야?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무역에서 이 오퍼는 제공하다가 아니라 청약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청약은 뭐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거래 제의에 의미로 쓰입니다. 즉 나는 팔고 싶어요. 저는 사고 싶어요. 이게 바로 바잉 오퍼와 셀링 오퍼 둘 다 청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자도 될 수 있고 수입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하는 사람을 바로 오퍼러라고 하죠. 자, 직역하면 청약자가 됩니다. 청약자. 그러면 이 청약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나는 너한테 500원에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바잉 오퍼를 했습니다. 상대방한테. 나 너한테 이거 펜 500원에 살래. 청약이죠? 예. 사고 싶다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500원에 나한테 산다고? 그럼 난 너한테 500원에 팔게. 라고 하는 승낙을 하게 되는데 이 청약을 바로 받은 사람이 오퍼리가 됩니다. 오퍼리. 즉 청약을 받았다라고 해서 피청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청약자는 이때 오퍼를 받았으면, 즉 오퍼리는 오퍼를 받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좋아, 승낙, 억셉턴스. 자, 오퍼를 하면 승낙, 억셉턴스라는 승낙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면 비로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승낙을 하지 않고 반대로 거절을 하게 되면 리젝트, 거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대방의 청약은 무효화되고 나 너한테 500원에 사고 싶어 했는데 미안한데 나는 600원 아니면 안 팔아. 너한테는 안 팔아. 라고 하면 그 500원에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청약, 오퍼는 무효화가 된다는 거죠. 어쨌건 좋아. 그럼 나 너한테 500원에 팔게. 라고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자, 물건을 줘야겠죠?
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해야 되고, 즉 수출해야 되고, 그리고 수입자, 구매자는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무역 거래자는 항상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수출자는 물품의 인도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수입자는 물품의 인수, 수령 및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기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무역 거래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마트 가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거 얼마예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죠. 왜냐하면 운송비나 보험비나 이런 게 들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위가 크지 않으면 그러면 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가서 초콜릿 사 먹어도 되는데 미국에서 초콜릿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초콜릿 이만한 거 하나 수입하자고 막 비행기가 와야 되고 막 운송료를 줘야 되고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콜릿을 살 거면 한 1톤 정도를 사는 겁니다. 그럼 물량이 크겠죠? 그러면 수출자가 이 1톤의 초콜릿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 1톤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치죠. 1억 원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는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고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약을 맺고 나면 이 수출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초콜릿 1톤, 즉 1억짜리 물건을 이제 와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즉 수출자라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무역에서의 수출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이러한 판매할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수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로소 계약을 맺고 얘가 돈을 보내줬거나 수입자가 아니면 나중에 돈을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그럼 비로소 그때 물건을 구한다는 거죠. 또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입자는 대금을 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래 관계에서 이렇게 무역 간에 이런 물품을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계약, 난 너한테 팔 거야, 난 너한테 살 거야 하는 이 주계약을 메인 컨트랙트죠. 이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운송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사나 항공사나 어디 철도회사나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을 운송계약이라 하고 이런 것을 통칭해서 종속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주계약에 이런 계약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물건을 초콜릿 1톤을 갖다 주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겠네? 자, 운송계약 좀 체결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주계약을 이루기 위한 종속계약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에서는 이렇게 실물을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닌 이런 물건, 막 1톤 트럭 막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서 돈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나타내는 권리증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적서류가 있습니다. 선적서류. 선적서류라는 것은 배선자에 화물적자 이래서 배에 물건이 선적된 것을 말하는데 그 선적됐다는 배에 물건이 실렸다는 것을 즉 운송계약을 올바로 이 수입자한테 갖다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러한 권리증권, 즉 서류로서 물건을 대행해서 나타내 줍니다. 즉 수입자는 나는 1톤 초콜릿이 안 보이는데 나는 돈을 줄 수가 없어가 아니라 1톤 초콜릿을 상징하는 이 선적 서류를 가지고 제대로 오겠구나 하고 이 서류를 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무역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거랑 좀 다르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 초콜릿을 사 먹기 위해 이제 초콜릿을 받고 나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데 이 무역거래에서는 자, 이게 초콜릿이야 하고 하는 그 영수증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을 나중에 이렇게 수입국에서 어떤 창고나 아니면 선사에다가 이렇게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초콜릿을 인도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영수증, 정확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에 선적이 된 화물을 나타내는 증서, 권리가 있는 증서인 선화증권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으로 BL이라고 부릅니다. Bill of Lading. 앞으로는 이 선화증권을 BL이라고 부를 거예요. Bill of Lading. 이 BL을 물건처럼 보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은 이런 진짜 실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BL이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BL을 주는 거고 수입자는 수출자한테 이 BL,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을 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선화증권의 의미가 뭐냐면 이 올바르게 운송 계약이 체결이 돼서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는데 이러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물품의 주인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역거래는 실제 실물과 이렇게 실물을 인도로 전제로 해서 대금 결제라는 그런 무역 결제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